앞에서는 통화량, 이자율, 환율 사이의 단기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 시간에는 이들 변수들 간의 장기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화량과 물가 사이의 장기적 관계를 현금잔고,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잔고 수량설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균형에서 소득과 이자율이, 소득은 완전 고용 수준에서 불변이고 또 이자율도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시장의 균형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 잔고 수량설입니다. 그래서 이 K는 마샤르 K라 그래서 통화 보유 비율이고, 마샤르 K라 그래서 일정한 상수입니다. K는 상수고 Y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으로 불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 보시죠. K가 불변이고 K가 불변, Y가 불변이면 어떻게 되는 거는 통화 공급량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은 즉각적이라고 했지만 이 식 자체가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장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물가를 그대로 그만큼 올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는 1970년부터 2010년 약 40년간이죠. 105개국 자료를 가지고 그 국가의 평균 통화, 연평균 통화량 증가율하고 해당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찾아서 여기다 점을 찍어봤습니다. 점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화 공급량 증가율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 계수도 거의 1에 가까우니까 통화량이 10% 증가하면 물가도 거의 뭐 10%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기적으로 그림은 통화량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꼭 여기는 지금 1인데 이 관계가 상관관계가 꼭 1은 아니다 이거요.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 실질 생산량이 여기 변화가 없어야지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때 P가 그만큼 바뀌는데 만약에 Y가 변하게 되면 P가 그만큼 바뀔 이유는 없죠. 또 금융제도나 경제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K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K가. 이 마샬 K가 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이것이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화 증가율이 많은 국가는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것을 방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 공급이 변화했을 때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하고 장기의 차이는 먼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 통화 공급량이 변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단기 모형에서는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방금 케임브리지 현금 잔고 방정식에서 봤듯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이 물가가 변하기 때문에 단기 모형하고 달라질 거다는 겁니다. 통화 공급량 증가 시 장기에는 물가와 환율이 변하므로 장기 효과는 단기 효과하고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위에는 단기 효과를 우리가 표시하고 있고 아래는 장기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 장기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는 뭔고는 P가 불변인 상태, 앞에서 공부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P가 통화 공급량 P의 증가율이
무엇하고 같은 거는 통화 공급량 증가율하고 같아지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초기 균형점을 보시면 A가 초기 균형점이고 또 이 A 프라임이 초기 균형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C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단기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이 다시 말해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예상을 하니까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이 단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단기 균형점이 B 프라임이 됩니다. 자, 앞에서는 C였는데 장기 속에서 단기에는 균형점이 B 프라임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때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동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건 이제 단기의 이야기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실질 통화 공급량이 오른쪽으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실질 통화 공급량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10% 늘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10% 늘었다. 그러면 M 나누기 P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국내 이자율이 형성이 되고 국내 예금 수익률이 여기가 되니까 균형점이 D 프라임이 된다는 겁니다. D 프라임. 그래서 환율이 다시 B에서 이렇게 2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죠.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떤 거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게 되니까 실제로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미래에는 어떤 거는 통화 공급량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A는 단기 효과에 관한 것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또 이자율이 내려가면 외환시장의 균형점이 A'에서 C'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게 된다.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균형점이 B'이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B는 장기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통화 공급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최종 물가 상승률은 통화 공급량 증가율하고 비례해. 그래서 장기 균형에서 실질 화폐 공급량은 초기 화폐 공급량과 일치하게 돼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실질 화폐 공급량이 초기 수준으로 복귀하므로 화폐 시장의 장기 균형점은 다시 A가 된다. 화폐 시장의 장기 균형점. 그리고 이자율도 초기 수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장기 균형 이자율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환율도 변해가게 돼요. 즉 그림 B의 외환시장에서 균형점이 B'에서 D'으로 이동해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율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국내 통화 공급량 증가로 장기 균형 환율은 단기 균형 환율보다는 낮지만 초기 환율보다는
높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초기 환율이 이 A'이잖아요. 이 원. 여기가 초기 환율 수준이었는데 단기 환율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환율은 애초의 환율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방금 언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환율로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오버슈팅. 오버슈팅은 균형이 여기쯤 있는데 더 올라갔다가 다시 균형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간다. 환율의 단기적 반응이 장기적 반응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고,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이유는 뭘까? 물가 수준이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물가가 단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버슈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가 변하기 시작하면 다시 균형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장기 균형을 향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통화공량을 증가했을 때 즉각적으로 물가가 올라가 버린다 면 이런 오버슈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같겠습니다. 즉 오버슈팅은 자산 가격과는 달리 재화 가격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16-11을 통해서 거시경제 변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방금 했던 내용들이 이 그림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A는 통화 공급량이 변화했을 때 이야기예요. 통화 공급량을 이 T0 시점에서 M1에서 M2로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 증가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죠. 통화 공급량 10%를 지속적으로 늘린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통화 공급량이 늘면 이자율이 T0 시점에 이렇게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시 원위치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위치한 이유는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M분의 P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원위치. 그래서 원래 위치, 원래 M1분의 P1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가 수준은 여기 P1에 있다가 여기서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면 물가가 통화 공급량이 증가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가만히 있죠. 단기에는 불변.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거 10% 증가했으면 통화량이 10% 증가했으면 물가도 10%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환율 이야기인데, 방금 우리가 봤던 환율 이야기인데, 애초에 초기 환율이 여기에 있어요. 초기 환율이.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단기적으로 환율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통화공급 증가하면. 그러다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실질 통화공급량이 다시 감소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돼요. 하락. 하지만 이 장기 균형 환율은 초기 환율보다는 높죠. 그리고 단기 환율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것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자산 가격의 오버슈팅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한국 환율 변화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인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다시 내려와요. 초기보다는 높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걸 균형 환율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환율 오버슈팅 됐다가 균형 환율로 내려오게 된다. 이건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인데 이때도 단기적으로 여기에 있다가 환율이 급작스럽게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 이쪽을 균형 환율이라고 그러면 장기 균형 환율로 하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오버슈팅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6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